김미숙 66.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가늘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손은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박종철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면서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결혼 초기부터 박종철은 모든 것을 통제했다. 월급은 그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받았다. 그것도 영수증을 챙겨와야 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동네 슈퍼에서 휴지를 사도 영수증을 챙겨야 했다. 영수증이 없으면 박종철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어디에 쓴 거냐고 혹시 친정에 보낸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갖지 못하게 했다.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할 때도 박종철이 옆에서 지켜봤고 그 돈은 곧바로 그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집을 장만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집은 오롯이 박종철의 명의였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이 당연한 시절이었고 그녀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아니 품을 수 없었다. 박종철은 회사 중간 관리직이었다. 그럭저럭 괜찮은 월급을 받았고 동네에서는 안정적인 가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그는 달랐다. 저녁마다 소주를 마셨고 술이 들어가면 말수가 많아졌다. 대부분은 불평이었다. 회사 상사에 대한 불만, 동료들에 대한 험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하소연.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화를 냈고 너무 공감하면 건방지다고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자신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싶다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고. 박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냐고. 남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불만이 있으면 나가 살든가. 그 말은 그녀의 입을 막는 주문이 되었다. 이후로 그녀는 불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니 내지 못했다. 나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저 참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투명해졌다. 가족 모임에서도 친척 행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다. 박종철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명절에 어디로 갈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지, 큰 물건을 살지 말지. 그녀는 그저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아들과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아갔다. 특히 아들은 엄마를 무시하는 법을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도 엄마에게 반말을 했다. 밥 차려달라고 빨래 해달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투를 지적하면 아들은 대들었다. 아빠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 딸은 조금 나았지만 역시 엄마를 가볍게 여겼다. 학교 상담을 갈 때도 아빠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엄마가 가면 선생님이 무시한다고 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밤마다 그녀는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박종철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도 혼자 삼켰다. 세면대의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거울을 보지 않은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인간은 무한정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그저 견딜 수 없다는 감정. 언젠가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무거운 덩어리가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60을 넘긴 어느 봄날 김미숙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녀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20대의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30의 그녀는, 40의 그녀는 어디서 사라진 걸까? 그날 아침 박종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녀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없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박종철은 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다. 설거지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마지막 신락 같은 인내심이 끊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다. 이혼하겠다고. 하지만 말을 꺼내기까지는 또 몇 달이 걸렸다. 용기가 필요했다. 30년을 참고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용기를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연습했다. 이혼하고 싶다고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지만 막상 박종철 앞에 서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다. 박종철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또 그녀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평생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밥도 예전만 못하고 집 정리도 엉망이라고. 그녀는 그 순간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혼하자고. 박종철은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그러다 그녀가 다시 말하자 피식 웃었다. 장난하냐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심이라고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미쳤냐고, 집도 재산도 다 자기 명의인데 무슨 배짱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그 말이 맞았다. 집은 박종철 명의였고 큰 예금도 그의 통장에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연금이 있었다. 젊은 시절 몇 년간 직장을 다녔던 덕분에 받게 된 국민연금.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며칠 동안 집 안은 전쟁터가 됐다. 박종철은 협박했다. 이혼하면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집도 예금도 다 가지라고. 자신은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박종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뭘 하겠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쥐꼬리만 한 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돈을 가져본 적 없던 그녀에게 그 연금은 생명줄이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박종철은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원할 수 없었다. 싸울 힘도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아들과 딸은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들은 엄마를 비난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배은망덕하다고, 늙어서 철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에게 자신은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였다는 것을. 딸은 좀 더 조심스러웠지만 역시 아버지 편이었다. 엄마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자식들의 만류도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은 친한 동창에게 빌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 비좁고 낡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편안했다. 이혼 후 첫날 밤 그녀는 작은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60이 넘어서야 찾은 자유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날씨는 쌀쌀했다. 구청 민원실은 삭막했고 담당 공무원은 무표정했다. 김미숙과 박종철은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기 전이었다. 박종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더니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다. 연금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니까 그건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의 가슴에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구나.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았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박종철은 계속 말했다. 자기도 사람이라고 연금까지 건드리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안 건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마치 맹세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한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김미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박종철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그날 저녁 김미숙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 안을 둘러봤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잔소리를 듣지 않는 곳.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한 달에 8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원룸 월세가 30만 원이었다. 나머지 50만 원으로 식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검소하게 살 자신이 있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괜찮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다. 김미숙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빠가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그저 허탈함 같은 것. 30년 동안 자신이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외롭다니.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에게 아빠 잘 챙기라고만 했다. 아들은 연락조차 없었다. 이혼 후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김미숙은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진작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을 빌려서 읽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었다. 책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여자들을 만났다. 참고 살았지만 결국 자유를 찾은 여자들의 이야기.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했다. 김밥 한 줄이면 충분했다. 저녁은 집에서 직접 해 먹었다. 예전처럼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주 3회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연금과 합치면 130만 원이 됐다. 그 정도면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김미숙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혼 후 3년이 흘렀다. 김미숙의 삶은 평온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그녀에겐 축복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하지 않고 밤에 잠들 때 두렵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해 가을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오후였다. 김미숙은 복지관에서 돌아와 방 안에서 쉬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종철이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종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조금 늙었고 조금 지쳐 있었다. 그는 간단하게 안부를 물었다. 잘 지내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김미숙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종철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연금을 나눠 쓰자고.
이혼했어도 결혼 생활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공동 재산이니까 반씩 나눠 갖는 게 맞다고 했다. 김미숙은 기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물었다. 박종철은 차분하게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반복했다. 연금 분할제라는 게 있다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달라고. 그 순간 김미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연금 분할제.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혼할 때 박종철이 분명히 말했었다. 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게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라고. 연금까지 건드리면 사람도 아니라고. 김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안 건드린다고 했잖냐고. 약속했잖냐고. 박종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자기도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겠다고. 김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목소리가 떨렸다. 집도 다 가져가고 예금도 다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연금까지 뺏어가겠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박종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뺏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몫을 받는 거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김미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비열한 일이 가능한가? 연금은 그녀의 전부였다. 한 달에 80만 원. 그것도 일용직으로 번 돈과 합쳐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만약 그걸 나눠야 한다면 그녀에게 남는 건 한 달에 40만 원이 채 안 됐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김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법이 정말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다. 변호사를 찾아갈 돈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금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김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혼 후 3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한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다. 그날 저녁 박종철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변호사랑 상담했다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하자고. 굳이 법적 분쟁까지 갈 필요 없지 않냐고 회유했다. 김미숙은 이를 악물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어서 대답했다. 절대 안 된다고. 그건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라고. 박종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그쪽이 손해라고.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가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협박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미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조금의 평화도 누릴 수 없는가? 며칠 뒤 박종철은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전화로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김미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김미숙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 얼마나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10분 뒤 박종철이 들어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했다. 자신만만하고 어딘가 거만한 표정. 박종철은 김미숙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연금 이야기였다. 그는 자기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혼 기간 동안의 연금은 당연히 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당신은 집도 가지고 예금도 가지고 퇴직금도 받았잖냐고. 나는 빈손으로 나왔다고. 연금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박종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때 내가 포기한 거라고. 자기는 강요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비웃듯이 말을 이었다. 연금 분할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김미숙은 기가 막혔다. 이성적으로. 30년 동안 자기를 하인처럼 부려먹고 인격을 무시하고 재산을 독차지하고 이제 와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니.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할 때 연금을 안 건드린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고. 박종철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때는 감정적이어서 그랬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법적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은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는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다는 걸. 그녀가 분노에 차서 일어서려고 하자 박종철이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만 편하게 살 순 없잖아. 나도 살아야지. 우리 결혼 생활 동안 같이 만든 재산이니까 당연히 나눠야지. 그 말에 김미숙은 몸이 얼어붙었다. 편하게. 자기가 편하게 살았다고. 3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는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눈치 보고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그게 편하게 산 거였나. 김미숙은 천천히 박종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미안함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저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오만함만 가득했다. 평생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태연하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박종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 가냐고. 이야기 안 끝났다고. 김미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다. 이번만큼은 지지 않겠다고. 30년을 졌지만 이번 한 번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김미숙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싸울 수는 없다. 돈도 없고 법 지식도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박종철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주일 뒤 김미숙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거는 전화일까 싶어 받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자였다. 여자는 자신을 박종철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김미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 박종철이 재혼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혼 후 1년쯤 지나서 딸에게 전해 들었다.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다. 그저 그렇구나 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줄은 몰랐다.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다. 박종철보다 10살은 어렸다. 여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연금 문제 때문에 전화했다고. 김미숙은 황당했다. 재혼한 아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여자는 비웃듯이 대답했다. 자기 남편이 받아야 할 돈이니까 당연히 상관 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다. 어르신 욕심 그만 부리세요. 어르신. 욕심. 그 두 단어가 김미숙의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보다 10살 어린 여자가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욕심이라니. 자기 돈을 지키려는 게 욕심인가? 김미숙은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그건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연금이라고.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는 상관이 있다고. 결혼 생활 동안 만들어진 재산이니까 나눠야 한다고 우겼다. 김미숙은 깨달았다. 이 전화의 배우가 누구인지. 박종철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새 아내가 부추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돈 때문이었다. 박종철의 연금이 적으니까 전 부인의 연금까지 손을 뻗치는 거였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갈 거라고. 그러면 어르신만 손해라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다. 이미 변호사랑 상담 다 받았다고. 승산 있다고. 김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김미숙은 딸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연금을 나눠 달라고 한다고. 새 엄마까지 나서서 압박한다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입장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빠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전부 다 줄 순 없어도 조금은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김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딸마저도 박종철 편이었다. 아니,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저 귀찮은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딸에게는 엄마의 절박함이 이해되지 않았다. 젊은 딸은 연금 몇십만 원이 생사를 가르는 돈인지 몰랐다. 김미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자존심의 문제였고 인생의 문제였다. 다음 날 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박종철의 새 아내였다. 문자에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갈 거라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거라고. 김미숙은 문자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늙고 약한 여자라서 쉽게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30년을 참았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그 순간 김미숙은 결심했다. 이번엔 싸우겠다고. 방법이야 어찌 됐든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연금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며칠 뒤 박종철이 직접 만나자고 또 연락했다. 이번에는 말투가 달랐다. 협박에 가까웠다. 빨리 만나서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시간 끌지 말라고. 김미숙은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오가 달랐다.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만남 장소는 공원 벤치였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카페보다는 조용했다. 박종철은 벤치에 먼저 앉아 있었다. 그는 김미숙을 보자 바로 입을 열었다. 말투는 거칠었다. 생각 다 했냐고. 합의할 거냐고 물었다. 김미숙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연금은 절대 나눌 수 없다고. 그건 자기 생명줄이라고. 박종철은 코웃음을 쳤다. 생명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정도 돈 가지고 무슨 생명줄이냐고 비웃었다. 김미숙은 참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박종철은 계속 그녀를 자극했다. 이기적이라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대가도 못 받냐고 따졌다. 김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고생. 누가 고생했는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삶이 고생인가? 집안일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아이 키우는 것도 거들지 않고 그저 돈만 벌어오면 되는 삶이 고생인가?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진짜 고생한 사람은 나라고. 30년 동안 하인처럼 살았다고. 당신 밥 차리고 당신 빨래하고 당신 눈치 보며 산 게 내 인생이었다고 소리쳤다. 박종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예전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거만하고 무시하는 표정.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에 김미숙은 얼어붙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30년 전부터 들어온 말이었다. 결혼 초기에도 중년에도 이혼 전에도 들었던 말. 그 말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문이었다. 박종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법 지식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순순히 나누는 게 답이라고. 법원 가봤자 결과는 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미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종철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덧붙였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합의하라고. 그 순간 김미숙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 같은 것.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박종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김미숙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고 보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박종철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김미숙은 뒤돌아서서 공원을 나섰다.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싸워야 한다고.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박종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날 저녁 김미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각종 서류와 메모들이 담긴 상자였다. 이혼할 때 버리려다가 그냥 가져온 것이었다. 혹시 몰라서 챙겼던 것들. 상자를 열자 먼지가 날렸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영수증, 차용증 그리고 메모들이 가득했다. 김미숙은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봤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다. 이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박종철이 결혼 생활 동안 숨겨왔던 것들. 그녀 명의로 떠넘긴 빚들.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들.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았던 일. 모두 그녀가 기록해둔 것들이었다. 김미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박종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걸. 그는 동네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통하고 싶어 했다. 그 가면을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김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박종철과의 대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생각했다. 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설령 법정에 간다 해도 승소 확률은 낮았다. 하지만 김미숙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정보들. 박종철이 감추고 싶어 하는 비밀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은 복지관에 가서 친한 친구를 만났다. 이혼한 지 오래된 친구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친구는 진지하게 듣더니 조언을 해줬다. 친구는 말했다. 법적 싸움은 피하라고. 대신 박종철의 약점을 노리라고.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 체면에 금이 가는 상황을 만들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협박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직접 협박하면 박종철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대신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압박해야 했다. 그가 스스로 물러서게 만들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미숙은 다시 상자를 펼쳤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중요한 것들에 표시를 했다. 특히 박종철이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내역들을 따로 모았다. 결혼 생활 중반쯤 박종철은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됐다. 그래서 그는 김미숙을 설득했다. 아니, 강요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금방 갚을 거라고 약속했다. 김미숙은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집안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었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렸다. 하지만 박종철의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그대로 남았다. 결국 그 빚은 김미숙이 갚았다. 5년 동안 조금씩 갚아나갔다. 생활비를 아껴서 친정 오빠에게 돈을 빌려서 갚았다. 박종철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빨리 갚으라고 다그쳤다. 김미숙은 그때의 차용증 사본을 찾아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출력했다. 모든 게 증거였다. 박종철이 그녀를 이용해서 빚을 떠넘긴 증거. 또 다른 서류도 있었다. 박종철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의 기록.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 김미숙은 그때 박종철이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기억했다. 매일 술을 마시며 걱정했고 혹시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
박종철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대로 갚지 않았다. 조금씩 갚다가 흐지부지 됐다. 그 때문에 친척 간의 사이가 나빠졌다. 김미숙은 그때의 차용증과 메모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김미숙은 깨달았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박종철의 체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특히 새 아내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김미숙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조용히 준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드러낼 것이다. 박종철이 먼저 공격하게 놔두고 그가 가장 자신만만할 때 역습할 것이다. 그러면 타격이 더 클 것이다. 며칠 동안 김미숙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하고 파일로 만들었다.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스캔도 받았다. 모든 증거를 디지털로 보관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게. 그 과정에서 김미숙은 변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30년 동안 눌려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친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놀라워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다. 김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자기도 이런 자신이 낯설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로운 기분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박종철의 새 아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합의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협박했다. 김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다고. 법원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새 아내는 당황한 듯 했다. 김미숙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보통은 겁을 먹거나 애원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 며칠 뒤 법원에서 조정 통지서가 왔다. 박종철이 연금 분할 청구 조정 신청을 한 것이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 한 달 뒤였다. 김미숙은 통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밤 김미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3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다시는 눌려 살지 않겠다고. 연금을 지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김미숙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다. 법원 조정에서 직접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김미숙은 먼저 박종철의 형제들에게 연락했다. 특히 큰형과 작은형. 박종철이 예전에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들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큰형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2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연락하면 돈 없다고 하고 나중에 갚겠다고만 한다고 불평했다. 김미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물었다. 차용증이 있냐고. 큰형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끼리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뭐해서 그냥 참고 있다고 했다. 김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냐고. 큰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김미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박종철이 자기 연금을 나눠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집도 재산도 다 가져갔으면서 연금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큰형은 혀를 찼다. 그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지냐고 중얼거렸다. 작은형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 역시 박종철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이었다. 작은형은 김미숙에게 동정적이었다. 형수님이 평생 고생한 거 다 안다고. 그런데 이혼하고도 괴롭히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김미숙은 두 형님께 부탁했다.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박종철의 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두 형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동생이지만 정말 못마땅하다고.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다음으로 김미숙은 박종철의 옛 직장 동료를 찾아갔다.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김미숙을 만나자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김미숙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박종철이 회사 다닐 때 횡령 의혹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기억한다고 했다. 당시 박종철은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출장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접대비를 허위로 처리했다는 의혹이었다. 내부 감사가 진행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다. 박종철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동료는 말했다. 당시 박종철이 증거를 없애느라 난리였다고. 영수증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그래서 무혐의가 된 거라고. 하지만 회사 내에서 평판은 완전히 바닥났다고. 그 이후로 승진도 못하고 좋은 부서로 발령도 못 받았다고. 김미숙은 그 이야기를 메모했다. 비록 법적으로 유죄는 아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며칠 뒤 김미숙은 이혼 당시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슈퍼 주인, 통장, 옆집 아주머니. 그들은 김미숙을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김미숙은 그들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박종철 이야기가 나왔다. 재혼했다는 소문은 다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새 아내와 함께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했다. 슈퍼 주인은 말했다. 박종철이 요즘 새 아내 눈치를 많이 본다고. 예전에는 거만했는데 지금은 좀 주눅 들어 보인다고. 새 아내가 강한 사람인 것 같다고 했다. 돈도 새 아내가 관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미숙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박종철이 새 아내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 연금 청구도 아마 새 아내의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미숙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큰형과 작은형의 증언, 직장 동료의 증언, 동네 사람들의 정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들. 모두 합치면 박종철의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김미숙은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법원 조정에서는 조용히 있을 것이다. 합의를 거부하되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조정이 결렬되고 박종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모든 카드를 꺼낼 것이다. 특히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박종철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박종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족들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는지 모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김미숙은 밤마다 연습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어떤 서류를 먼저 꺼낼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만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는다. 조정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미숙은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원 조정 당일 날씨는 흐렸다. 김미숙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뒤 박종철과 그의 새 아내가 나타났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였다. 김미숙은 혼자였다. 박종철의 새 아내는 김미숙을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다는 게 우습다는 표정이었다. 박종철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양측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박종철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라고.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그녀에게 물었다. 의견이 어떠냐고. 김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혼할 때 전 남편이 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믿었다고 말했다. 박종철의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서면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 말이 맞았다.
조정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종철 측은 반반으로 나누자고 주장했고 김미숙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2시간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조정위원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을 나서면서 박종철의 새 아내가 김미숙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끝까지 버티면 뭐하냐고. 어차피 법원 판결 나면 질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다고 협박했다. 김미숙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두고 보자고. 누가 후회할지. 새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뒤 박종철의 어머니 제사가 있었다. 박종철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김미숙도 초대를 받았다. 비록 이혼했지만 30년을 며느리로 살았기에 큰형이 와달라고 연락했다. 김미숙은 제사에 참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준비한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종철은 새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새 아내는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박종철이 입을 열었다. 갑자기 연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그는 친척들을 향해 말했다. 전 부인이 이혼 후에도 자기 몫의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거부한다고 불평했다.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박종철은 계속 말을 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연금을 나눠야 하는데 전 부인이 거부한다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 당연한 권리조차 못 찾고 있다고 피해자인 척했다. 김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박종철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지 않냐고. 왜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느냐고 따졌다. 그 순간 김미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것도 다 같이 봅시다. 박종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새 아내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김미숙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대출 서류였다. 김미숙 명의로 된 2천만 원짜리 대출. 박종철이 사업한다며 그녀를 설득해서 받은 대출이었다. 김미숙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빚을 5년 동안 자기 혼자 갚았다고. 박종철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종철은 변명하려 했다. 그건 부부가 함께 쓴 돈이라고. 하지만 김미숙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큰형과 작은형에게 빌린 돈 내역이었다. 차용증 사본과 함께 갚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큰형에게 3천만 원, 작은형에게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빌려놓고 제대로 갚지 않았다. 큰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고.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작은형도 동의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형제끼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다. 박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곧 갚을 거라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김미숙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박종철의 회사 횡령 의혹 관련 자료였다. 비록 무혐의로 끝났지만 당시 의혹의 내용과 사내 소문을 정리한 문서였다. 그리고 직장 동료의 증언도 함께 첨부했다.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박종철은 부인했다. 그건 무고라고 무혐의 받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무혐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사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마지막으로 김미숙은 결혼 생활 중 기록해둔 메모를 꺼냈다. 박종철이 그녀에게 했던 폭언들, 무시했던 순간들, 인격을 짓밟았던 일들. 모두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박종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새 아내는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김미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혼할 때 집도 예금도 모든 재산을 다 양보했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연금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괴롭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물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박종철을 향해 말했다. 너무하다고. 형수님이 평생 고생한 거 다 아는데 이혼하고도 이렇게 괴롭히는 게 말이 되냐고 꾸짖었다. 작은 형도 동의했다. 형제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른 친척들도 박종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뻔뻔하다고 양심도 없다고 형수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새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박종철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큰형이 말렸다. 일어서지 말라고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했다. 김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연금 청구를 당장 취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박종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박종철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고.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김미숙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척들이 그녀를 말렸다. 가지 말라고 밥이라도 더 먹고 가라고.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김미숙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났다. 박종철과의 인연도 그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게 끝났다. 김미숙은 연금을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다. 자존심과 존엄성을.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김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제 이것들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친척들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김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딸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새엄마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김미숙은 대답했다. 자기가 해결할 문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강해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김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자기 삶이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빛이었다. 더 이상 누구 그늘에 가려진 빛이 아니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종철이 연금 분할 청구를 취하했다는 통보였다. 정식으로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이제 더 이상 법적 분쟁은 없다고 했다. 김미숙은 전화를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정말로 평온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하지 않았다. 밤에 잠들 때 두렵지 않았다. 연금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돈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사실이.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김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냐고.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냐고 물었다. 김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다고. 그래서 두렵지 않았다고.
한 친구가 물었다. 후회되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김미숙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했다. 어느 봄날 김미숙은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그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 시작된 것 같다고. 예순을 넘어 이혼했을 때는 막막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소중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박종철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렸다. 그는 김미숙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그냥 지나쳤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박종철은 새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다. 연금 사건 이후로 새 아내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돈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한다고. 박종철은 새 아내 눈치를 보며 산다고 했다. 김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가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다. 인과응보였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르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김미숙은 깨달았다. 자기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연금이 있고 건강하고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